자, 철학적 탐구 오늘 먼저 시작하죠. (1절에서)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론 1장 8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언어에 대한 개념, 또 이제 언어에 대한 철학적 개념, 이거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고찰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어 이론을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그 위트겐슈타인조차도 이 이론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추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성찰을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모든 그 신경 체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힘든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운동을 설명할 때 항상 운동을 시작하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운동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대해 힘을 줘가지고 운동시키는 게 바로 이제 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건 중력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최초의 원인, 이런 개념들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데, 지구를 제거해버리면 우주에서는 계속 운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떤 한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것을 막는 힘이, 에너지나 힘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착각이나 오류들을 범할 수 있는데, 그런 착각이나 오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 언어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미와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 그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림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내적인 그림과 그다음에 우리 이제 외적인 그림들이 있는데, 이 외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과 세계를 1대1 매칭하는 관계가 이제 외적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내적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천국의 언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언어라고 하는 이 공적 언어가 이 언어죠. 지금 외적 언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언어를 매치시킬 수 있는 이런 또 신비한 그런 내적인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있으려면, 이 내적인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 천국의 언어하고 우리가 자연 언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뭔가 필요하죠. 이걸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을 이제 우리가 보통 자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코기토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언어 개념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어른들이 아이에게, 또 아이가 이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그 문법적인 체계들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생각들을 드러내게 되고, 그 생각들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언어의 이제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여기 1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 X를 보여준다, 그려주는 이제 그것을 기술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고, 자, 그러면 이 태제는 항상 내적으로, 자, 이 세계에 X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함의하고, 이 단어와 X를 이어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의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X가 있다. 그리고 그 대상 X와 나의 언어를, 나의 단어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 이제 그게 이제 자의식이든 코기토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못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위트겐슈타인이 이 디폴트 값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대상을 내가 언어로서 매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태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절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이고, 그럼 이제 2절에서 그거에 대한 또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기술한 언어들을 좀 더 털어보자.
이게 갖고 있는 모순들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논의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건축가 A하고 조수 B가 나오는데, 자,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적인 그 펑션이라고, 기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건축가 A가 조수 B에게 벽돌, 기둥, 석판, 들보라고 하는 말들을 내뱉었을 때 이런 것들 바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거를 조수 B가 어떻게 알아듣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이나 기둥이나 석판, 들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사물 X를 지시만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계는 단어가 3개와 1대1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오스텐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시적 그런 어떤 용법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들은 그 이상 펑션이 있는 거죠. 단지 지시하는 게 아니라 벽돌이라고 하는 게 벽돌 이야기했을 때 이 벽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 벽돌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벽돌이 썩었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건 싼 벽돌 아니야? 이쁜 벽돌.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함의들이 이 단어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하게 언어라고 하는 건 X라고 하는 사물 대상을 지시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그 언어 세계 내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단어들을 던졌을 때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뉘앙스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언어 게임 또는 이제 언어의 사용, 언어의 실천, 이런 문제들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단순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유로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절에서는 자, 우리가 언어라고 부르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단순한 체계, 다시 말하면 지시적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애플이야, 이게 사과야, 이게 뭐 아빠야, 이게 엄마야, 뭐 이런 식의 방식들도 언어의 일부이고, 그러니까 언어 게임의 하나의 이제 일부이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좁은 한정된 언어적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언어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기능이나 어떤 사용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3절에서도 놀이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그 놀이가 단순하게 장기만 놀이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말로, 뭐 체스 같은 것은 이제 이 말로 평면 위에서 이동하지만, 어떤 것은 구기 종목은 이제 꽁을 가지고 노는 거고, 뭐 펜싱이나 뭐 검도 이런 것은 칼을 가지고 노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구기 종목이긴 하지만 뭐 벽치고 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게임이라고 하는 것, 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느 하나의 특정한 위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놀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더 광범위한 그런 어떤 논리적 공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언어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정의할 수 없다라면 언어가 기능하는 방식도 당연하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들이고, 자, 4절에서는 또 이제 언어의 그 특성들을 이제 살펴보면, 단순하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벽돌, 기둥, 석판, 들보, 이런 어떤 보통 명사들 또는 이제 고유 명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보면, 자, 그 자모들이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억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구두점으로서 사용되는 어떤 한 문자를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각자의 자모에는 어떤 단순히 어떤 소리가 대응하듯이, 그리고 그 자모에 또한 아주 다른 기능들이 있지 않는 듯이 그렇게 문자를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것은 언어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 파악이 굉장히 단순한 파악과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명사들의 집합, 명사들의 나열, 뭐 이런 것들,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벽돌이라든지 기둥, 석판, 들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어떤 것들은 이제 소리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또 어떤 것은 이제 억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구두점, 뭐 그 마침표라든지 쉼표, 이것도 뭔가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뭐 도서관에 딱 느낌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통 표지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 이제 문자적인 기능이죠. 근데 그건 보통 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사를 지칭하는 게 아닌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폭넓은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처럼 이제 뭐 보통 명사 자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색깔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숫자 같은 거, 뭐 또 이제 뭐 네 번째 지시대명사, 지시사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문법적인 형태들이 있는데, 그래서 딱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지시, 오스텐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먹히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뭐 빨간색도 마찬가지고, 빨간색을 우리가 이제 지칭한다고 할 때 뭐가 빨간색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테이블을 지칭하는 것처럼 지칭할 수 없다는 거죠. 숫자도 이제 마찬가지고, 뭐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이제 지사, 여기나 또 저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대상을 나타내는가.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가, 4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가, 또 빨간색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은, 불명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빨간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숫자 3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이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아 정체성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인간의 자아 정체성, 나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관계들의 부산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촛불이 우리 눈에 보이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건데, 그거는 자, 초하고 공기하고 서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파도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파도도 바람하고 물하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 이질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연관된 것들이 서로 결합되었을 때, 그것들이 서로 사용됐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이지, 자, 우리가 그것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X라고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본질적인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실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대상을 매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 이론이 굉장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왜냐하면 그것들이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데 그 헛개비, 그 상상의 어떤 표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칭한다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철학적 물음을 이제 던질 수 있죠. 존재하지 않는데. 자, 불꽃도 존재하지도 않고 파도도 존재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 불꽃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파도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데 왜 자아가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가. 그 지칭은 여기 있는 책상과 의자를 지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칭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틀의 뭔가 언어적인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대상들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언어적 오류,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언어적 오류거나 아니면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런 실수들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당연히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실체들, 형이상학적 실체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어떤 그 선천적인 형태의 인간의 능력,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의식, 아까 얘기했던 건 천국의 언어 같은 것들을 딱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변하기 이전의 어떤 상태, 그것들을 이제 가정하는 거죠. 자, 이제 아구스티누스하고 이제 다른 철학자들, 기독교 철학자들하고 이제 다른 철학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품성과 선악과 이후에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채색된 그 인간의 타락된 모습으로서의 품성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이제 비기독교 철학자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무조건 가정해요. 왜냐하면 이성의 힘이 그거를 우리에게 확보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기독교 철학자들, 특별히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타락 이후에 인간은 토털리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 근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그 전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긍정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반기독교적인, 반신학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루트,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자연주의는 이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감각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신의 모습, 또 영혼의 모습, 실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의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혹시 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자, 이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제 내용을, 이제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비트겐슈타인이 이걸 이제 형이상학적 마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직이다. 자, 이 형이상학적 매직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죠. 안 봤는데, 보지 않았는데, 알지 못하는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 뻥튀기 하는 능력, 이 거짓말하는 능력, 이 추상적인 능력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마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인간의 어떤 도덕, 또 인간의 가치, 우리가 이제 선함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실제 경험적인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항상 그걸 이제 도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립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철학이 2,500년 동안 이제 계속 유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 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뭐 남녀 평등도 마찬가지. 남녀가 전혀 평등하지 않은데 남녀가 평등하다. 인간이 전혀 권리가 없는데 인간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남녀 평등 생물학적인 사실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권리를 갖는 것도 뭐 MRI 아무리 찍어봐도 인간이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평등한, 신이 부여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거 어디서 근거를 가져올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인 것도 아니고 생화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만인은 평등하다. 절대 이 세상은 평등해 본 적도 없고 평등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 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이 형이상학적 마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부정하지는 않은데, 근데 이 형이상학적 마술을 자,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마술의 본질이 뭐냐? 이 마술을 제거하는 게 마술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칸트도 마찬가지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형이상학 괴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이 이성적 사유, 추론적 사유는 인간이 본 거 이상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유발리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상상의 질서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뭐 사회과학적인 모든 명제들, 철학적인 모든 명제들이 전부 다 형이상학적 괴물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마우투너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였었고, 뭐 국가나 국민이나 이런 어떤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형이상학이 이런 요소를 부리는데, 칸트의 비판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성의 한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성이 넘어서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보더라인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 자, 비트겐슈타인도 여기서도 지금 마술의 제거가 마술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세계, 경험적인 세계, 이 자연주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착각하면 안 되고, 또 이건 누구나 다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여기에 있는 책상이 있고, 또 하나는 자, 메타 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메타 책상 인간만이 가지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아니,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보는 삼각형은 다 저 첫 번째 세계에 속하는 거죠. 자연주의 또는 경험에서 하는. 근데 그걸 보면서 인간은 내각압이 180도인 자, 그런 원초적인 또는 기하학적인 아주 완벽한 삼각형을 생각해요. 자, 그게 메타 책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인간은 자동으로 저렇게 넘어가요. 자, 이 세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 어디 지역에 재느냐에 따라서 내각의 합이 180도일 수도 있고 아니 이제 적거나 크거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메타 세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 이후 그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메타 책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형이상학적 마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자 칸트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물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 자체. 물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자 이건 이제 이성이 뭔가 이제 자기의 너무 폭넓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또는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초월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상으로 돌아가야죠. 항상 책상으로. 항상 부족한 180도가 안 되는 또는 180도가 넘는 삼각형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 이제 혹시 이제 제가 유튜브 보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아세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심리학과니까 이제 잘 알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내용 나왔는데 심리학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0.1% 2010년인가 0.1% 이제 고등학교 0.1%에 드는 아이들을 이제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 0.1%가 다른 애들하고 이제 다 다른가? 0.1%면 전교에서 아니 전교 800등 안에 700등 안에 드는 애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리학과 교수 자기도 80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애들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부모 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산, 뭐 IQ 이것들 다 설문해가지고 비교를 이제 해봤다는 거예요. MBC인가 KBS는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국 PD가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러 왔는데 0.1%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내보내려고 뭐 장작 2개월, 3개월 동안 이제 다 서베이를 해봤는데 결과를 까봤더니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1%의 비밀인데 0.1%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하고 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예? 분명히 0.1%하고 나머지하고 다를 것 같은데 자기들은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어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인데, 자 0.1%하고 아닌 애들하고 이제 단어 20개를 주고 그걸 이제 외우라라고 얘기하고 수학 문제를 20개 던지고 풀어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애들은 이제 15개 맞추거나 뭐 17개 맞추거나 이제 그런데 자,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애들은 그러면 이제 20개 단어를 주면서 네가 몇 개 외울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20개 두기 전에.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자기가 한 15개 정도 맞출 것 같다. 근데 이제 까보니까 뭐 12개 정도 못 맞추는 거예요. 12개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15개, 뭐 20개 맞출 것 같다 그러는데 17개 정도밖에 못 맞추는 거죠. 근데 0.1% 들은 애들은 내가 12개 맞춘다. 까보면 딱 12개 맞춘 거예요. 내가 17개 맞추겠다. 그러면 딱 17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한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내가 뭘 모르고 뭘 알고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 이런 애들이 상위 0.1% 애들이고 애들은 자신들이 예측하는 게 100%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 그죠? 내가 이거 머리 좋으니까 내가 한 17개 맞출 것 같아. 근데 막상 까보니까 그게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적 괴물. 왜 인간은, 보통 사람들은 이 형이상학적인 그 도약을 하게 되는가? 뭔가 부황부황한 거로 빠져요. 난 공부했으니까 내 머리가 똑똑하니까 나는 17개, 18개 맞출 거다라고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나는 12개, 13개밖에 못 맞추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형이상학이 이제 마술이 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괴물이 이렇게 이제 발생되는가에 대한 이제 뭐 심리학적인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그거 듣고 되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항상 오버하거든요. 오버페이스예요, 우리는. 항상 제 자신을 과거하죠. 난 잘생겼고, 난 똑똑하고, 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막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상위 0.1% 애들은, 뭐 800등 안에 드는 애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뭐 0%의 오차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확정한다는 거죠. 자, 이제 비트겐슈타인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 어느 한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 근거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메타인지적인 그런 어떤 방식들.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능력이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학문이나 예술이나 종교가 발달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스탠다드,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고정된 또는 안정된 형태의 어떤 지식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렇게 오버하지 말고, 괴물로 만들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안정되게 확보할 것인가. 자, 이것을 이 책에서 다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이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막 저런 세계가 아예 메타 세계가 없다, 저것들은 막 다 사라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자, 저런 세계를 어느 정도 안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에 기반은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자, 저렇게 내려와야 된다, 책상이라고 하는 것에 내려와야 된다, 메터리얼 월드로 내려와야 된다, 그것이 또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두드러 박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갖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 자, 1절에서 예를 고찰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예죠. 아마 우리들은 말들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언어의 기능을 안개로 둘러싸이는지, 그리고 명료하게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지를 예감할 것이다. 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안개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명료하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인간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추상적이고 지식이 더 발달할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이성은 리버블 해요. 자신의 범위, 자신의 한계들을 벗어나서 뭔가 엄청 오버페이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A급 철학자들도 보면 전부 다 한두 가지 실수를 해요.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왜? 자연스럽게 이 도약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A, B, C들 이야기하는데 A, B, C 하다가 A, B, E로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훈련된 철학자들이라 하더라도 논문을 보면 다 깔게 나와요. 꼭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한 단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안개로 둘러싸여 있고 명료화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자, 그래서 철학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다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런데 왜 2500년 동안 이 똑같은 얘기 하게 될까?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지성인들이고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그런 페이퍼를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협의나 노력을 해서 나온 것들인데, 왜? 이제 그 자체가 이런 어떤 그 형이상학적 마술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안개는 우리가 이제 언어 현상들을 그것들의 원초적 사용 방식에서 연구한다라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원초적 사용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 형이상학적 실제에 대해서 계속 뭉개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원초적 사용 방식, 그게 최초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 원초적 사용 방식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제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어린 아이는 그러한 원초적 형식의 언어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언어를 가르치는 일은 설명이 아니라 훈육이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훈육이다,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다.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까 그게 자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이성적인 그런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천국의 언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이 아니라,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 그런 능력과 무관하게 훈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결과예요. 이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천국의 언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훈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촛불, 파도, 또 자아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표현주의도 마찬가지죠. 표현주의도 어떻게 얘기했죠? 눈길 얘기했었죠. 처음부터 눈길이 있는 거 아니죠. 자기가 눈밭을 밟고 지나가면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표현주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였죠. 자, 여기도 우리의 언어 사용 능력,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사용을 통해서, 자, 이런 걸 이제 표현주의는 실천이라고 하는데, 이 실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눈길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천국의 언어, 또 자의식, 영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완전히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제 영혼을 부정하거나 뭐 천국의 언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기냐? 사후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그걸 훈육을 통해서 여러 번 사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밑줄 씌우세요. 여기서 언어를 가르치는 건 설명이 아니다. 훈육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천적인 조건이,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인 또는 그 어떤 사회화나 학습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어떤 근육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사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도 이제 많이 연관되는데, 자,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추상 명사를 어떻게 지시하죠?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지 느낌으로 애매하죠. 저 사람들 정말 사랑한다. 저기 사랑하는 사람 봐봐. 근데 뭐 어디를 봐야 돼? 저랑 사랑하는 사람. 네? 사랑한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막 뽀뽀하는 걸 봐야 돼요? 아니면 껴안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아니면 뭐 눈빛이든 이제. 실천이라고 말한다면 끌어안거나 손잡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그 남녀가 있다면, 아니 실천을 숨기려고 하는 그 남녀가 있다면 그 가물을 느껴지거든요. 가보는 게. 아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거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럴 때도 또 느끼잖아요. 실제로 보진 않아도. 자,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식당에 두 사람이 있다. 일단 이제 둘을 빼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아이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원초적인 단계에서.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 애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야라고 이야기할 때. 네. 자, 이제 이것도 설명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건 설명이 아니라 이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있거나 뽀뽀를 하거나 이런 관계를 계속 노출시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죠? 이제 훈련을 하는 것들이죠. 그것이지, 사랑하는 관계는 뭔가 X라고 하는 게 딱 있어가지고 그게 막 그 사람들 얼굴에 써 있거나 아니면 뭐 아우라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A가 B보다 키가 크다.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까요? 크다, 작다. 이게 커. 네. 네? 기준이 주어진다면 크고 작은 거. 그러니까 기준도 마찬가지지. 기준도 항상 비교 기준도 일단 다른 것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관계 속에서 이게 크다, 작다, 또는 이제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X라고 하는 대상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X와 Y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원천적으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나 억양이나 구두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제 단어들, 특별히 이제 그 일반 명사들, 추상 명사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색이라고 하는 거죠. 색. 아우스네스는 뒤에 가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색소라고 하는 게 이제 뭐죠? 바이올렛 꽃이 지금 무슨 색깔이죠? 그게 바이올렛이? 보라색. 자,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게 바이올렛 꽃이 보라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이올렛은 보라색이라고 하는 거고 등치 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 이런 어떤 피그먼트는 뭐냐면 이 물질이 있는데 물질의 구조가 자, 보라색만 반사를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사를 않는 거예요.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튀면서 우리의 망막을 강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보라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라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걸 보라색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는 보라색이야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지 설명할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구조체고 배열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바이올렛은 보라색이다. 보라색이 마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시광선. 자, 반사를 시키고 반사를 시키지 않는 가시광선.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망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거는 빛의 파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순수하게 존재하는 건 빛의 파장일 뿐이지 보라색, 빨간색, 이런 노란색은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특징들이 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관계적인 거죠. 논리적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나 70점 맞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좀 잘했네 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거는 1점에서 100점 사이의 관계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1점에서 1000점 사이네 70점 맞다 그러면 자, 이게 70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 논리적 관계가 들어가 있느냐. 1점에서 100점이냐, 1점에서 1000점이냐 라고 하는. 제가 또 지금 우습게도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 봤는데 제가 학력고사 수학 문제가 70점이었거든. 전 4점 맞고 들었어요. 2개. 지금 생각해도 참 불가사한 일인데 정말 수학을 못했어요. 하기가 싫어서 못한 게 아니라 아예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수학은 그래도 수학 시간에 들어가서는 항상 이제 뭐 한 100분 정도 시간을 되게 오래 줬던 것 같아요. 가지고 근데 저는 한때 겸손하게 앉아 있었어요. 빨리 안 나가고.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러니까 남들은 되게 수학이 쉽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뭐 언어 영역은 좀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나머지는 정말 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문과, 이과 나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문과는 무조건 나누면 안 되는데 네. 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을 예. 너무 복잡해서 이해 못하겠다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피곤하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좀 그 단계식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진도를 빼야 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영어 선생이나 국어 선생은 정말 좋은 선생을 만났거든요. 근데 수학생은 한 번도 좋은 선생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뭔가 내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못하면 이제 아웃 뭐 이런 식이 해가지고 뭔 얘기하다 나왔지? 자 이제 6절을 넘어가 보죠. 이제 6절에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이제 훈련이다. 언어는 훈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훈련이다라고 말하는가? 물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언어가 지시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죠. 아까 테이블이든지 뭐 대상을 지칭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는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고 이제 더 언어의 가장 더 포괄적이고 더 확대된 측면은 이제 훈련이다. 이제 왜 훈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2절에서 언어가 A의 전체 언어라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한 종족의 전체 언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린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낱말들을 사용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이렇게 반응하도록 교육받는다. 자, 언어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A라고 하는 전체 언어, 그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그 전체의 부분 언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부분 언어는 찾아냈죠. 그거는 지시적 대상에 의해서 어떤 낱말들과 대상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근데 이제 놀이 전체가 있고 여기서 평면에 하고 있는 장기라고 하는 놀이가 있는 것처럼 언어도 전체 언어가 있고 또 부분적인 언어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부분 언어들을 다양한 형태로 배우면서 교육을 하면서 전체 언어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언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게 먼저 있고, 그래서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게 먼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 언어를 알고 있어서 다른 부분 언어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 언어들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전체 언어에 도달한 거죠. 그 전체 언어가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의 전체 언어이지 이미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의 중요한 일부는 선생들이 대상을 가리키고 어린아이들의 주의를 그것으로 돌리며 그와 동시에 어떤 한 낱말을 발화하는 데 있을 것이다. 자,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처음에는 이제 오스텐시브처럼 지시하는 거죠. 이건 책상이야, 이건 뭐 데스크야, 뭐 이것은 이제 뭐 사과야, 이런 식으로 대상을 가리키고, 자,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따라야 하는, 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책상을 지시하는데 애들이 제 손가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손가락 대상을 어떤 걸 지시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또 아이들이 내가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손가락을 통해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인지, 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것이 이제 존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아우구스틴 돌아가요. 그러죠? 선천적인 그런 능력.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은, 자,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손가락을 통해서 지칭할 때 이 손가락이 아니라 저 대상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한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셔야 돼요. 자, 나는 이것을 자, 예컨대 석판 형태를 보이면서 석판이라고 하는 말을 발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이것을 지시적 설명 또는 정의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실로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던 천국의 언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시적 설명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깨닫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손가락으로 석판을 지시하면서 아이들이 전부 다 석판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석판이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낱말의 지시적 가르침이라고 부른다. 자, 이 가르침은, 티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훈련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티칭과 다른 측면은 지시적 설명 또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적 설명, 정의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천적인 인네이트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면, 자, 여기서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 A가 아니라 B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내가 그것이 훈련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들의 경우에 사실 그러하기 때문이지 달리 상상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은 아니다. 자, 이제 이런 훈련이 또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제 다른 원숭이나 다른 이제 뭐 포유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장류들은 아무리 이제 이런 훈련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그 언어 학습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반론들이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인간들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인간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뭔가 학습된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걸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두 가지 관계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관계들의 부사물로서 어떤 결과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나 효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선천적인 능력이 존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관계들이 일정 부분 복합체나 배열체를 이루게 됐을 때 결과물로서 색이 나오든지 파도가 나오든지 촛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게 바로 인간적인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데카르트처럼 인간의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훈련이나 학습을 통해서 뭔가 A나 B로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그 물리적인 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합집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배열이나 구조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의식이나 영혼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뇌과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사고를 하는데 뇌라고 생각하는 거 한쪽 입장이고 물리주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인간은 자, 뇌를 사용할 수 있는 뇌를 갖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사고는 뇌를 소유하고 있는 영혼도 아니고 뇌 자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은 뇌 속에 있는 회로, 구조, 복합적인 배열체가 그러니까 뇌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의식, 나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거를 훈련 또는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언어 활용 능력 또는 발화 능력, 발화하는 어떤 행위들이 생겨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도나 촛불처럼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인간의 특징이다. 그래서 인간인 경우에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낱말들의 이러한 지시적 가르침은 낱말과 사물 사이에 자, 연상 결합을 수립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연상작용. 이 연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시적 가르침을 통해서 낱말, 사과라고 하는 낱말과 실제 사물, 사과 사이에 서로 연관된다라고 하는 어소시에이션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일어나는 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상작용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수소하고 산소하고 자, 연관이 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라고 하는 것이 또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3개 모였을 때는 흑연처럼 연필이 되지만 5개 모이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근데 그것이 지 맘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탄소가 뭐 6개 모이거나 100개 모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다 생겨나는 게 아닌 거죠. 자, 일정한 방향으로 몇 개가 모였을 때 뭐라고 하는 대상들이 생겨나는 것들인데 자, 이런 어떤 연상적 작용들이 자의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연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연상적인 작용들이 자의적이지 않고 어떤 일정한 형태로 수렴되더라,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왜 연상적이 일어나는가? 딴 때는 안 일어나는데, 자, 1 더하기 1은 안 일어나는데 왜 1 더하기 2 할 때만 연상작용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져보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뜻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낱말을 들을 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 사물의 심상들이 떠오르는 것을 우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착각 중에 하나예요. 자,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연상작용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심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낱말과 사과라고 하는 사물을 서로 연관시킬 수 있다, 어소시에이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낱말의 목적인가? 그렇다. 그것은 목적일 수 있다. 자, 이것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상작용이 생길 때 그 연상작용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내부 속에, 마음 속에 어떤 일정한 형태의 심상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연상작용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낱말과 사물들을 이제 이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나는 낱말들의 그러한 사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낱말을 발화하는 것은 말하자면 표상 피아노의 한 건반을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지시적인 작용,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연상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자, 지시적 가르침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결과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낱말과 사물 사이의 연관고리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이런 것들. 근데 그것들은, 자, 피아노 한 건반을 두드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로 건반을 들으면 도음이, 화 건반을 들으면 화음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낱말들을 우리가 트리거로서, 권총의 트리거로서 우리가 작용을 시키게 되면 그게 뭐 사과라고 하는 대상, 고양이라고 하는 대상, 뭐 어떤 대상으로, 자,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게 연상작용이고, 이 연상작용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고양이 기르신 분들 그거 많이 아실 텐데, 고양이한테 손가락 가르쳐 보세요. 고양이는 손가락만 봐요. 절대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으로 보지 않아요. 고개를 이렇게 떨궈도.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연상작용에 대해서 전개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만. 근데 이제 개나 고양이는, 물론 이제 개도 이제 뭐 그런 능력들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인간처럼 이런 언어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절어라고 하는, 아티큘레이트라고 하는, 아야오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절어들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특징들, 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계속 지금 강조하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촘스키가 얘기하는 언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들을 활용하거나 배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활동이나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도라든지 촛불처럼 만들어진다. 제가 지금 몸무게 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왕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왕자가 있기 때문에 왕자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훈련을 해야 왕자가 생기는 거지. 가시면.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금. 살이 축 처져가지고. 자, 이게 이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능력들이 있다. 그 능력이 뭔가? 바로 이제 연상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훈련들이 계속 배가가 되면 이 연상작용을 굉장히 고도화시키고 추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 자,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상의 피아노를 두드리는 것과 같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피아노를 두들겨서 도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시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언어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비트겐슈타인으로 겹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의 핵심을 건드리고는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인네이트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훈련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전개 과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가 무엇인지는 이제 뒤에 가서 이런 어떤 메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다른 동물, 다른 포유류들은 전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언어의 기능, 또 언어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러나 그런 일이 지시적 가르침으로 인해 생긴다라면 나는 낱말의 이해가 그것으로 인해 생긴다고 말해야 할까? 자, 이 지시적 가르침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면서 최초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방식인데, 그게 이제 언어의 끝인가? 그것 말고 언어는 없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두 번째 이론을 제시하죠. 그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석판이라고 하는 외침에 따라 이러이러하게 행위하는 사람은 그 외침을 이해하지 않는가. 자, 두 번째 언어의 목적, 언어의 기능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석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석판을 가져오든지, 석판을 째려보든지, 석판에 대해서 뭔가 어떤 형태의 행위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지시적 가르침은 이러한 이해를 가져오도록 돕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어떤 특정한 교육과 더불어 그랬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이 지시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물들을 행위하도록 그 전 단계로서의 이해 단계들을 돕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그걸 이해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은 또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거는 어떤 말이 이제 뭐 오스틴이나 뭐 썰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발화의 행위가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뭐 그거 말해놓고 뭐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교육 훈련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침이 작동하는 그 이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A 교육이 아니라 B 교육을 했다라면, 자, 이 낱말들에 대해서 동일한 지시적 가르침이 전혀 다른 이해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A 교육이냐 B 교육이냐 C 교육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동일한 지시적 관계들을 통해서 사물들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예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지시적 기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문맥, 전체적인 문화적인 틀, 또는 이 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지시적 관계들에 대한, 또는 이제 이 낱말들과 대상들에 대한 그 연관 관계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연접봉과 레버를 결합함으로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브레이크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거는 이제 연접봉하고 레버가 결합하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 나머지 기계 장치가 주어져 있다면 말이다. 자, 우리가 레버가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기계 장치인 거죠.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내연기관, 또는 뭐 자전거라고 하는 어떤 기계 장치 속에서는 레버가 다른 것과 연관되면서 브레이크를 하는 것들이죠. 자, 오직 이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런 문맥,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그것은 브레이크 레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떠받쳐 주는 것으로서 분리된다면 그것은 레버조차도 아니다. 근데 이 레버가 기계 장치가 아닌, 또는 다른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레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레버조차도 아니다. 레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부시맨 이야기했었는데, 부시맨이 살고 있는 동네에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어요. 자, 이 코카콜라 병을 코카콜라 병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미국에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자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엔조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게 엔조이 개념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부시맨 집안에 떨어져 있는, 그 고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전혀 그 코카콜라 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 이제 레버로 이야기하는데, 그 레버가 우리는 이제 기계 장치에 들어가면 브레이크의 역할들을 하는데, 만약에 기계 장치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단순하게 레버라면 이걸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뭔가 이제 레버라고 이야기할 수도 조차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대부분 다 뭐 타임머신 여행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타임머신도 뭐 우리가 자동차나 기계를 갖고 중세 시대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자동차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기기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18세기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랬던 게, 말만 타고 다녔는데 뭔가 증기로 이제 이런 철이 날아간다고 하는 거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놀랐는데, 이게 몇백 톤인데 이게 하늘을 난다.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조선시대에 막 비행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가? 도저히 이제 믿을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맥락. 자, 언어가 갖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측면이에요. 행위의 측면, 실천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느냐, 어떤 방식으로 연상작용을 일으키도록 노출되느냐, 그러니까 그 공간이나 환경,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아주 다른 형태의 이해들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사물들을 우리가 지청하거나 사물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종교와 예술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한테는 항상 꿈에는 천사들이 나오죠. 자, 불교 신자들한테는 불자들한테는 보살님이 나와요. 기독교인의 꿈에 절대 보살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석판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석판이라고 하는 신상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석판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행위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 석판도 건축가가 석판이라고 얘기할 때와 또 조수가 석판이라고 얘기 다르죠. 자, 이건 이제 맥락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 뭐 그 빌더 같은 경우는 그 건축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석판 가져와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조수 같은 경우는 석판 없는데요,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된 거죠. 어느 입장에서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줄만 언어의 쓰임이라는 실천에서 한쪽 편은 낱말들을 외치고 다른 편에서는 그 낱말들에 따라 행위한다. 자, 언어는 두 쪽이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쓰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낱말들을 외친다. 이건 네이밍이에요. 명명하는 거예요. 이건 X라고 하자. 이거는 책상이라고 하자, 이거는 뭐 보트라고 하자, 이거는 사과라고 하자 하는 것이 낱말을 외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그것에 따라서 행위하는 거예요. 자, 둘 다 뭐예요? 다 행위예요. 명명하는 것도 행위고, 그 다음에 낱말에 따라 행위하는 것도 행위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낱말로 지시하는 이런 어떤 인식론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제로 깔고 있는 인간이 이해하는 능력, 인간이 영혼이라고 하는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네임이든 명명이든 그걸 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할 때 둘 다 쓰임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쓰임은 일정한 형태의 맥락, 문맥, 서컴스턴스와 관련되어 있다. 이게 바뀌면, 이게 포맷 A로 가면 포맷 A에 나오는 A의 결과물이 생기는 것이고, 포맷 B로 가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A와는 다른 형태의 B의 것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언어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제가 이제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기차 타고 도버에 이제 건널 때 가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프랑스 거쳐가지고 영국에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면 나오자마자 웰컴 하면서 안내 방송 나오거든요. 영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뭔가 이제 쌍놈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런던에서 쭉 들어가가지고 프랑스로 이제 갈 때는 불어가 나와요. 비앙분이. 뭔가 이제 굉장히 신사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중층 의식이 그런 거죠. 중층 의식이 뭐 유럽이나 대륙처럼 굉장히 이제 고상하고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왜냐면 이제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근데 영미 철학자들은 뭔가 쌍놈 같고 뭔가 굉장히 그냥 플로팅한 표면적인 슈퍼피셜한 것들이라고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가 나오면 좀 구린데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도 이제 대부분 다 마찬가지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뭐 서로 다 철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게 왜 생기냐라고 하는 문제들이죠. 자, 한 10분간 쉬었다가 자해원처럼 넘어가겠습니다.